안녕하세요.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강좌가 개설된 지 한 3년째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은 제가 이거 몇 번 했는데, 이 코이카에서 우리가 지원금을 받는 게 있죠. 우리 이제 그 국제개발협력 이런 관련해가지고, 인도네시아라든지 남아공, 인도, 그전에 케냐도 갔었는데, 요즘은 이제 케냐는 안 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지원금도 좀 필요하고 외부에 그래서 이제 그 시작돼서 코이카에다가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이 새마을본부에서 돈을 좀 지원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비로 가다가 다시 이제 이 코이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강좌를 개설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시작된 거죠. 물론 지원금 받기 전부터 수업은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그 전 시간에는 배성숙 교수님하고 강의 소개만 받으셨을 텐데, 저하고 이제 오늘 수업인데, 실제 이제 저한테 그 1학기 때는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라고 하는 과목으로 시작됐고, 그게 입문편이다라고 하는 걸로 돼 있고, 2학기에는 그 국제개발협력과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거 이제 그 심화편이라고 하는 걸로 이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그 계획을 잡아서 코이카에다가 계획서를 제출했던 거예요. 그래서 책 자체도 코이카에서 나온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입문편이 아니라 이거는 심화편에 대한 책인데 입문편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분야별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냥 단순한 이제 그 국제개발에 대한 얘기는 빠지고 뭐 교육 분야에 대한 거, 인권에 대한 거, 거버넌스에 대한 거 뭐 그런 얘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한테 이제 주어진 것이 교육 분야에 대한 국제개발 협력,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하는 거는 농수산에 대한 걸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 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적인 내용이 이 국제관계학과 학생들은 여기 듣는 학생이 별로 없고 1학기 때 듣는 학생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문편에 대한 얘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얘기가 뭐냐면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 거죠. 공이라고 하는 말이는 사적이 아니라 공적이다. 그러니까 공적이니까 국가에서 하는 걸 공적인 일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적 개발 원조 ODA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 ODA라고 하는 얘기를 뭐 이 분야가 이제 제 전문 분야가 처음에 아니었기 때문에 이 ODA가 뭔지도 잘 모르고 시작했다. 그냥 뉴스에서는 ODA 했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지나간 거였죠. 근데 이제 이런 수업을 하고 또 이제 학생들과 이제 뭐 남아공이나 인도네시아, 뭐 인도는 안 가봤어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이런 데 관련된 얘기를 좀 이제 하게 된 거죠. 일단 이 교재가 아니라 과목 제목은 국제개발협력과 글로벌 리더십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교재를 보게 되면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책이 있고 심화편 책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저 수업을 보통 저희 이렇게 파워포인트 가지고 하는 경우는 전공 수업은 절대 이걸로 수업을 안 하는데 여기 교양 수업은 어쩔 수 없이 파워포인트를 수업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수업하게 되면 졸렸기도 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2시간인데 꼭 2시간을 꽉 채울 것 같지는 않고 1시간 또는 1시간 반 뭐 이렇게 하다가 보통 동영상도 이제 이 대면 수업할 때는 집어넣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녹화가 되죠. 녹화돼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가지고 저희 또이 시비가 붙더라고요. 특허 가지고 뭐 저작권 가지고 그래서 이 저번 이해할 때는 저작권에 관련 없이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좀 발췌해서 동영상에 집어넣었었는데 이번에는 다 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코이카에서 만든 책이다 보니까
이 코이카에서 이 OD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게 돼 있죠. 뭐 꼭 따르는 건 아니라 그 자격증을 제공해 줘요. 그래서 3년 동안 유효하게 돼. 그 자격 그 시험해 봐 가지고 그 자격증에 관련된 책이 국제개발협력에 입문하고 심화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다 봐야지만 된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OD 자격증을 따게 되면 앞으로 국제개발협력단이라고 하는 이제 외무부 산하의 이제 그 기관이에요. 여기 들어가려면 그와 같은 이제 그 자격증이 있으면 약간의 이제 가산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특히 또 우리 같이 코이카에서 이 지원금을 좀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또 저희가 마찬가지 좀 혜택을 줘요. 그래서 이런 책을 보고 공부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과목을 듣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재를 이 코이카에서 배포해 줬어요. 무료로 다 줬는데, 우리 이번에 입문편하고 심화편 두 개를 다 합니다 라고 한다면 두 개를 다 주냐 하면 두 개를 다 줄 것 같진 않아요. 이번 2학기는 심화편으로 돼 있는데, 이 배성숙 교수님이 여기 책임교시다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학생처하고 제목 맞춰가지고 책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그냥 입문편을 했는지, 아니면 1학기 때 보게 된 새천년 개발 협력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그 책은 이 PDF 파일로 그냥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쓰셔도 큰 문제는 없겠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전공 수업도 이 교재가 핵심이 아니라 교재는 이제 그냥 참고문헌이다. 물론 뭐 구글이니 네이버니 그런데 워낙 좋은 자료들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자료들도 있긴 하지만 최신의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잘만 정리하게 되면 이 좀 세월이 지난 책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국제개발이라고 하는 거가 이 시대 조리에 맞춰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마치 과학기술하고 비슷하게 이 세상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상황에. 그래서 입문편, 심화편이지만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책은 여러분들이 사실 필요 없고 무료로 받게 될 건데 비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학생처로 이게 지원 왔을 텐데 어떻게 배포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 수업 진행 방식은 말씀하셨죠. 이 배성숙 교수님, 치유생학과의 배성숙 교수님께서 이 팀 티칭의 그 책임 교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만 수업한 뒤 배성숙 교수님은 주로 시험이나 뭐 그런 걸 관리를 하고 최종적인 걸 관리하실 테고, 저는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수업까지만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된 내용들이 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혹시 저하고 이 오늘하고 이 다음 주 수업하면서 좀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국제개발이나 국제관계가 제 전공이 아니라 저는 컴퓨터라 전문이에요. 그래서 이 컴퓨터 관련된 거로 해서 이 뭐 제 국제 교류도 하고 뭐 그러려고 제 한 것도 있었고, 또 학생처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학생 처장님이라든지 하는 분들하고 또 이제 유대 관계도 있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 봉사를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과목을 맡게 됐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이런 국제 관계나 국제 개발에 더 뛰어나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은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와 같은 사항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일로 010-327-12231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 우리 왜 없어졌나? 네, 그렇지. 자, 그러면 저희 대한민국의 현주소부터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저희 그전까지는 제가 이 수업을 할 적에 그래도 자부심이 좀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를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정권이 이제 현재 정권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아니신 분도 있고 정권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점점 저희 국가가
이 하향 위주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1984라고 하는 조지 오웰 작품에서 보듯이 이 큰 형님, 빅브라더라고 하는 게 모든 걸 다 감시하고 참 간섭하죠.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거 간섭받는 거 싫어할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별의별 간섭을 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반기업적인 정서에 가입하고 가담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점점 하향 지원하는 나라가 돼버리고 있죠. 잘 어느 정도 괜찮은 나라를 만들어 놓더니 몇 년 안에 완전히 꼬꾸라지는 정권이 됐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게 좀 묻혀졌다라고 하는 거 보시죠. 그래도 불구하고 과거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이나 18년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그 어떤 형태를 보게 되겠죠. 통인구는 5천만 명이다. 물론 이 인구가 뭐 중국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뭐 패권 전쟁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 패권 전쟁이기도 하지만 문명 전쟁이죠.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무역 전쟁이 한다. 무역이 아니라 문명 간의 전쟁이야. 하나는 전체주의 국가, 중국의 어떤 전체주의 국가, 다시 말해서 왕권, 그다음에 독재 그런 국가가 민주적인 어떤 그 국가 간의 어떤 이 상태 누가 이길 것이냐라고 하는 대립 상태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이 쪼개졌다라고 했을 때, 뭐, 일부를, 뭐, 우리가 좀, 차지하게 되면 5천만 명이 넘겠지만, 일단 지금 남쪽만의 인구만 가지고 한다면 5천만 정도 된다. 남북이 통일된다면 한 7,600, 7,500, 그건 8천만 명의 어떤 국가가 되기도 하고, 1억 명에 가까운 국가가 되기도 하겠죠. 하여튼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출산율은 0.97명이다라고 돼 있어요. 2018년에. 물론 요거보다 더 줄기도 하겠죠. 이 젊은 사람들이나 저도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결혼을 갖다 장려하는 주지는 않는데 이 결혼을 별로 썩 좋아하질 않죠. 거기다가 뭐 이유는 이뭐 남자들 같은 경우 또는 직장인들의 급여가 적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별로 이렇게 결혼에 탐탁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GDP만 볼게요. 여기 구매력 기준으로 보는 거는 지금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명목 GDP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우리나라가 2018년에는 1조 달러가 좀 넘는 1조 6,930억 달러 세계 10위의 GDP를 갖고 있었어요. 물론 1인당 GDP는 이 5천만으로 나눴을 때 3만 불이 넘는 상태죠. 3만 불 넘기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뭐 지금 뭐 스위스 같은 데는 8만 불인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우리나라는 한참 좀 멀은 거죠. 그거에 비교하면. 그래도 3만 불까지 온 것도 대단한 어떤 성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수출 보게 되면 수출과 수입에 수출이 좀 더 많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조금 이제 쌓이는데 그 돈을 갖다가 마구마구 퍼다 썬다. 그럼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기겠죠. 하여튼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아니라 OECD 국가를 많이 얘기하는데 지니게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해요. 우리나라의 이번 정권 들어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이제 가진 자와 뭐 갖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불평등 지수가 높다. 불평등이 심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니계수라고 하는 건 이태리 이 사람이 만든 얘기예요. 이 지니계수가 1이 되게 되면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얘기하고 0이다라고 한다면 불평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등이 없으려면 완전히 다 같이 못 살아도 불평등이 없죠. 다 거지면은. 근데 다 부자라도 이 불평등이 없겠죠. 근데 1 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한 불평등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0. 뭐 한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0.4 가까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민자가 많죠. 그래서 이민자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죠. 처음에 이민 온 사람들이 이 미국의 어떤지 이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이 가방 하나 달렁 들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생활을 점점점 미국 전체적인 생활 수준을 좀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니 계수가 0.3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멕시코나 칠레 같은 경우, 물론 여기에 또 저희 그 더 심한 나라들도 있겠지만, 일단 OECD 평균을 보게 되면 한 0.3 정도 된다 했죠. 이 대한민국이 한 0.3 정도 되고, 사실 우리나라보다 이 그 잘 사는 나라 중에, 뭐 그 전에부터 선진국이다 하는 독일이나 뭐 스위스 뭐 이런 몇 나라 빼고는 다 저희 그 우리나라보다 불평등 지수가 높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됐다, 불평등이 심화됐다 그러면서 이 그 좀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뺏는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착각을 좀 하고 있죠.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집이 8채 있다 그래도 실제 갖고 있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걸 뺏는 걸 갖다가 이 주변 사람들도 찬양하고 박수를 쳐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형성되는데 예, 그거는 조금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나라를 한번 뺏긴 적 있죠. 뭐 한두 번, 뭐 저희 그 침략을 당한 게 아닌데,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전략을 잘못 세워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언제냐면 조선 말, 다시 말해서 이 고종, 그 다음에 저희 그 대원군, 민비, 저는 민비라고도 안 불러요. 민자영이라고 부르는데, 하도 저희 그 나라를 엉망을 만들었어요. 하여튼 이 당시에 이 영국이 패권국이었죠. 여기서 패라고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패왕별이할 때 왕권을 얘기한다 그러죠. 그 왕의 어떤 국가 전 세계에. 근데 이 영국이 하던 일이 뭐냐면 러시아의 라마를 계속 막았어요. 남쪽으로 오는 걸 막기 시작하는데 영국이 워낙 뭐 그 군대가 항상 전 세계에 이 식민지가 많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 게 군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 하는데 아시아까지 이제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영국이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 일본하고 한국을 통일해서 일본은 이 그 해군을 키우고 그 당시에 조선은 육군을 키워가지고 러시아 남하를 막으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이라고 하는 자는 이 그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이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공사를 도망가기까지 하죠. 아간 파참.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예 일본 보고 너는 너 저희 그 조선도 먹어.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 그 국제 정세 파악을 잘못하게 되면 이 그 나라가 쫄딱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왕권은 그대로 저희 유지하면서 호의호식하지만 백성들,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목을 배우는 것도 뭐냐면 이 그 우리가 이 다른 나라를 도와주니까 어깨에 힘을 주자라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세도 한번 파악을 좀 잘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 과목을 맡게 된 것도 저희 그 한두 번 하는 것도 약간의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이해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기쁘게 이 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적은 이 국제정세에 대한 올바른 파악을 좀 하자. 이 그 조선 그 말처럼 고한 말처럼 나라를 갖다가 저에게 넘기려고 하지 말자. 지금은 어떻게 돼요? 러시아 대신에 누가 떴냐면 중국이 떠 있는데 중국 친중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중국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여기 듣는 학생 중에 중국인 학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 미안하지만 저희 그 우리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에서 돈을 벌려고 지금 간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이제 뭐 무역 전쟁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그 문화 전쟁을 벌이는 판에 거기 가가지고 돈 벌겠다. 뭐 그렇게 하는 건 좀 곤란한 거죠. 그래서 정확한 어떤 국제 정세에 대한 올바른 파악도 이 과목에서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항상 척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협력할 땐 또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협력 방안도 한번 파악해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강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 강의 목적은 그렇고 실제 이 책에서의 내용은 이 개발 협력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기업 간의 개발인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국제 간의 이제 개발 협력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전히 국제 사회를 보게 되면 굉장히 못 사는 나라도 있죠. 어려운 나라도 있고
또 뭐 모든 게 남아 돌아가진 물체가 아주 풍부한 나라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길에 다니게 보면 뭐 수도 없이 버리는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청소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잘 버려야지만 그 다음에 또 채워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별의별 거 다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식의 게 있는가 하면 쓰레기통이란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사는 나라들도 있어요. 어린이들까지 뒤지고 유아들까지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사는 나라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개발 격차를 좀 줄여가면서 이 불평등을 좀 해소해보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이 한 몸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좀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온 얘기가 국제개발협력이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 그전에는 후진국이라고 하고 중진국이란 말을 썼지만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개발 격차가 여전히 벌어졌어요.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과목 배우고 국제개발 협력한다 그래서 줄 거냐? 별로 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생활의 어떤 질병이 벌어져서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게 벌어져서 이게 완전히 해결되려면 올 11월, 12월까지 안 끝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 개발도상국의 어려운 나라들의 모든 국민들이 다 이 백신 접종이 완료돼 가지고 이 더 이상의 그런 어떤 바이러스의 위험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지구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까지의 어떤 개발 격차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의료 분야에 대한 것들이 다 지원이 돼야지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도 피해를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제개발 협력을 그런 측면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보게 되면 의외로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런데 빈곤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어렵게 살죠. 그래서 이 불평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고 그런 것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옛날로 돌아가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바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또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도 보셔야 되겠다. 자, 먼저 제가 뭐 교육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수산에 대한 걸 하기 전에 오늘 수업은 일반적인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곤이라고 하는 개념, 대체 뭐가 빈곤이냐?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손잡고 물어보면 잘 사냐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잘 산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군대 갔을 때 보니까 이 아버지가 뭐 영화 감독이었는데 변 뭐라고 하는 감독이었는데 그 친구만큼은 자기 집 잘 산다고 자랑하는 그래서 그게 먹히는 거죠. 그래서 잘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거 그걸 갖다가 창피하거나 내가 마치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더더욱이 또 우리나라는 뭐 속담이라고 하는 건지 하여튼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그런 상대적으로 빈곤을 가지고 나는 못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곤란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빈곤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자. 그 다음에 개발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일단 지구촌 빈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빈곤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절대 빈곤, 차상위 빈곤, 상대적 빈곤. 자, 대한민국은 주로 다 뭐냐면 상대적 빈곤이에요. 저희 삼성전자에 대한 저희 이재용 부회장을 보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못 살아. 그래서 나는 가난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상대적 빈곤에 불과한 것이지 이 절대빈곤이나 절대빈곤보다 조금 먹고 사는데 조금 덜 힘든 차상위 빈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특히 절대빈곤이라고 하는 거는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이 하루에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사는 사람을 절대빈곤이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이제 이걸 유엔에서 정의했는데 1달러 미만이다 절대빈곤에 이 금액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뭐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오래전에 얘기했을 때 1달러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절대빈곤층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다음에 요거보단 조금 더 생활은 이제 그 먹고 사는데 하루에 뭐 한 끼 먹을까 말까 한다면 이 사람은 한 끼는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차상의 빈곤이고, 특히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와 같이 이 조금 자기보다 급여가 좀 많은 사람, 특히 그 20대 젊은 사람들 보게 되면 우리 옆집에 그 아저씨는 집이 몇인데 나는 왜 집이 없죠? 당연히 없죠. 직장 생활을 안 해서 돈을 안 벌었는데. 그런 식의 걸 가지고 난 상대적 빈곤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 그 다음에 빈곤층이 또 전체 지구를 보게 되면 서아프리카 쪽이나 서남아시아 쪽, 근데 서남아시아 쪽에서는 뭐 방글라데시라든지 하는 쪽이 좀 몰려 있어요. 이제 인구가 많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홍수 피해도 많이 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있는데, 일단 아시아는 조금 덜하고 이 아프리카 쪽에서, 특히 그 서아프리카 쪽에서 이 좀 집중적으로 빈곤층이 많이 일어나죠. 서아프리카 쪽에 보게 되면 왕년에 이름 아프리카라고 하는 대륙에 이 그 미국 쪽으로 끌려갔던 노예들을 풀어서 만든 나라들이 있죠. 뭐 베냉 뭐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시에라리온 뭐 그런 나라들이 여전히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그 부존 자원들이 있고, 그런 거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부족 간의 싸움도 벌어지고, 또 이제 그런 이윤 가지고 서로 간에 죽이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뭐 개발이고 뭐고 할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주로 서아프리카 쪽에 집중돼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영양결핍 상태를 봐도 이 사하라 이남 쪽에 이 굉장히 그 영양결핍 상태가 크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는 것이 아시아인데, 아시아에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중국하고 인도만 합치면 전 세계 그 인구의 뭐 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대로 인구가 아시아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어요, 면적을. 이런 걸 봤으면 사하라 사막, 특히 아프리카 쪽에서도 사하라 사막 이남 쪽에 상당히 그 영양결핍 인구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 저는 이제 요즘에 CNN은 안 보는데 CNN에서 보게 되면 아프리카를 가지고 하는 그 뉴스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봐서. 근데 그때 보게 되면 항상 나오는 나라가 남아공하고 주로 남아공 얘기지 다른 나라들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뭐 그렇지 않으면 다 못 사는 지역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거.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커피 농장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대부분이고, 실제 어떤 이제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가지고 하는 이 그 기술 집약적인 산업을 가지고 하는 나라들이 거의 없죠. 남아공 빼고. 자, 이렇게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그러다니까 사하라 사막 이남이 남아공도 포함되어 있지만 남아공을 뺀 전체적으로 그 이남 쪽이 굉장히 영양결핍, 다시 말해서 굉장히 좀 못 산다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 르완다 같은 나라 굉장히 못 살았어요. 뭐 전쟁도 내전도 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통령 한 사람 괜찮은 사람 들어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르완다가 굉장히 그 경제 성장이 빨라지기 시작하고 잘 살지 아직까지 잘 살지 못하지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아프리카의 이 완전 환자 중에서도 중환자였던 나라가 지금은 이 대표적으로 좀 본받아야 될 어떤 정책을 피는 그런 나라다라고, 그런 식으로 누가 집권해가지고 정책을 세우느냐라고 하는 거에 나라가 이게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개발도상국이 이렇게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 개발도상국의 어떤 빈곤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서 본다면, 이 개발도상국이 일단 특히 아프리카 쪽에서도 하고 아시아도 그렇고 뭐 제일 전 세계에서 먼저 패권국이었다라고 한다면, 많은 이제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네덜란드를 꼽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덜란드를 뽑기는 네덜란드
이 나라에 가보면 옛날에 네덜란드 식민지였네. 또 저 나라 가보면 네덜란드 식민지였네. 그런 나라들이 많죠.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 네덜란드 식민지였어.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식민지를 갖고 있었죠. 그쪽 관한 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그 1950년, 40년,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냉전이라고 해서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소련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이제 경제 블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블록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가트 체제와 소련은 코미컨이라고 하는 그 체제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간의 교류를 절대 안 했어요. 무역도 거의 안 했죠. 그 당시에 무역을 중간에 해주는 나라가 유고슬라비아였나 뭐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절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공이라고 불렀었죠. 이 소련이라고 하는 데하고 절대 저희 뭐 원수처럼 지냈죠. 그는 그렇다고 옆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아예 우리나라하고 관계도 거의 만나지 않을 나라들이 있죠. 하다못해 뭐 저쪽에 지금은 뭐 폴란드, 헝가리, 당시에 소비엣 유니 거기에 지원받는 나라들 하고 왜 원수를 지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라고 하는 냉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간에 교류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민주주의 하는 것 때문에도 그랬고 냉전 때문에도 그랬고 또 안보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익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도와줄 이제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빈곤의 원인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빼고 맨 마지막에 되면 거버넌스와 부패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전에 코피 아난이라고 하는 가나라고 하는 나라에 거기도 서아프리카 쪽이에요. 그 나라의 그 분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 가장 큰 개발도상국의 문제는 거버넌스의 문제다.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한마디로 공직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 뭐 그런 관료 전체를 갖다가 거버넌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을 하나 설립하려고 한다면 그냥 원스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나라 가게 되면 갈 때마다 뭐 하나씩 도장을 받아 서명을 받아야 된다. 서명 받을 때마다 뭘 돈을 집어줘야지만 뇌물을 줘야지만 서명을 해주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류를 많이 챙기는 그런 나라나 조직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부패하다라고 하는 걸로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 현대 계열로 들어가기 전에 기아 자동차, 그래서 우리나라의 IMF 외환 위기를 막기 그때 원인 중에 하나도 기아인데, 제가 듣기로는 기아에서는 부서에서 부서로 서류를 넘길 적에도 뒤에 뒷돈을 붙여야지만 뭔가 일이 해결돼서 왔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부패다. 그 부패가 어디에 문제냐면 이 기업의 부패도 문제지만 이 공직 사회에서의 그 문제도 굉장한 부패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와 부패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빈곤과 개발이라고 하는 걸로 본다라고 했는데,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 여러 단계별로 개발이 됐지만 실제 개발의 월초가 되기 시작한 거는 2차 세계대전 당시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기축통화가 달러가 아니었죠. 근데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미국에서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기 위한 어떤 합의를 다 이제 그 당시의 선진국들이죠. 하고 합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고 그러면서 국제은행이 만들어지고 월드뱅크가 만들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면서 IMF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월드뱅크의 하나의 지부로서 이 아시아
은행도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 패러다임이 쭉 가고 그러다가 1974년에 이 석유 위기가 발생하게 되죠. 이건 뭐 이거는 중동 쪽에서 중동 그 전쟁이 나서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뭐 듣기로는 러시아가 굉장한 저희 석유를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죠. 근데 이 당시에 석유를 안 팔았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러시아가.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러시아가 석유 가지고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죠. 미국의 셰일가스 가지고 미국에서 저희 그 가격을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를 망하게 하고 싶으면 석유값을 떨어뜨리고 좀 이제 그 말 좀 잘 들을 것 같으면 석유값을 다시 올려주고 뭐 이런 식의 원유값을 갖다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 미국이 이때부터 이 석유를 수입해야 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60년대부터. 그래서 석유가 수입을 해야 되는데 석유 수입을 못하게 되면 상당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당시에는 얼마 전까지 항상 제 그 항공모함 한 대가 이 그 호르스무 그러니까 제 그 이란의 그 아주 좁은 제 그 해협이 있어요. 호르스 해협이라고 하는 그 거기에 호르무스 해협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를 피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석유 위기가 오면서 좀 약간의 그 개발이나 그런 것이 좀 묵시적으로 좀 그 줄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빈곤인데, 이 뭘 빈곤이라고 하냐면, 일단 이와 같이 5가지에 대한 것이 결여되면, 빠지면 빈곤이다라고 하죠. 가장 먼저 제거, 이 뭔가 돈이 있어야지만 뭐 먹고 살죠. 돈 우습게 보지 말아라. 이거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사고 싶은 것도 못 사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원초적인 것도 못 하는 거예요. 제대로 밥을 못 먹는 거죠. 세 끼 둘째 치고 이 뭐 하루에 뭐 아예 뭐 밥 굽는 걸 갖다가 저희 그 기본으로 저기 생활하는 정도가 된다면 안 된다 이죠. 더더욱이 그 식량 같은 경우 갖다가 하나의 저희 그 안보로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그 북한을 갖다 옥죄일 때 보게 되면 식량 가지고도 할 수 있죠. 뭐 이런 식의 걸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 돈이 없으면 상당히 빈곤하다라고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돈은 뭐 있다고 치더라도 기술이 없어도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건 뭐 다 돈하고도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보건의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식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이 돈만 가지고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되겠지만 다 연동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나라의 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 위안부의 어떤 문제들, 이렇게 뭐 요즘엔 이제 그, 이, 저, 정대협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바뀌었지만, 하여튼, 이, 약간 문제점이 있었죠. 뭐 제가 뭐 거기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그런, 그 당시에 왜 위안부 할머니들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뒤져보게 되면, 거기도 다 경제적인 어떤 빈곤 때문에 발생한 거죠. 강제로 끌려갔냐 안 끌려갔냐는 제 그 나중 얘기고 그분들이 다 가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또 가족들은 뭐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딸들을 갖다가 그렇게 이 당시에 이제 아들 선호 사상에 의해서 이 딸을 좀 이제 그 여성을 좀 멸시하는 측면에서 벌어진 어떤 하나의 이 그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도 위안부의 문제 아닐까. 거기는 경제적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다 겪었다 이거죠. 우리 조상 이그 이 부모 세대들이나 저희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다 느꼈어요. 그 다음에 빈곤이 또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 정치를 못하면 빈곤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책을 보게 되면 지금 봐도 제 그 민주주의에 대한 거에 대한 원칙을 제대로 서서 시장주의에 대한 걸 제대로 잡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이 한미 동맹에 대한 것들을 잘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분은 세계적인 어떤 저희 그 정치인이다.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정치적 능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론 뭐 윤보선 대통령도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독재라고 하는 건 있었지만, 그나마 그래도 정치적 능력에 의해서 이 그
빈곤을 좀 탈피했는데 이거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독재는 독재대로 하면서 자기 주머니만 불릴 수도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정치를 못하게 되면 빈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잘 뽑아야 됩니다. 대통령 잘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 잘 뽑아야 돼요. 무조건 퍼주는 그런 대통령 뽑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기 돈도 아니면서. 공적 자금 막 나눠주죠. 그건 누가 갚아요? 여러분 세대가 갚아야 돼요. 저 이번에 받아가지고 잘 썼죠. 그 돈 다 누가 갚냐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갚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갚냐면 세금으로 왕창 두들겨 가지면서 갚겠죠. 네, 그런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막 이제 그런 분들을 막아야 됩니다. 정치적 능력에서 빈곤해질 수 있다는 걸 꼭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국가의 핵심은 가장 국가가 만들어진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가는 전쟁을 하기 위한 조직이에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국가는 전쟁을 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면 되죠. 예를 들어 스웨덴 뭐 그런 나라들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막 나서서 방역 안 해요. 개인이 알아서 하는 문제지 그것까지 뭐 이제 국가가 알아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국민이 한마디로 제대로 좀 저희가 각성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고 보호 능력이라서 국가가 모든 걸 다 보호해준다.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학생이 학교를 갔니 안 갔니, 뭐 장학금을 뭐 받았는데 그 장학금이 뭐 10원이 모자르니 안 모자르니 그런 것까지 다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국가가 해야 될 거는 전쟁을 하기 위한 조직이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 국민들에 대한 안녕에 대한 것만 책임지면 될 텐데 이걸 제대로 안 해가지고 온통 분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빈곤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회적 능력으로서의 빈곤은 이거는 뭐 이제 돈은 다 비슷하게 월급을 받는데 급여를 받는데 자기는 저희 지위가 좀 낮고 또 누구는 저희 지위가 높고 뭐 그런 식의 어떤 것 때문에 빈곤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보통 의사들 보게 되면 자기하고 같이 병원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동기라고 보자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이 병원장이 됐다? 그러면 내 자존심이 상해. 그리고 때려치고 나오는 수가 있죠.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빈곤, 그러면 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여건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그 사람이 또 제 지위가 좀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 어떤 거. 그래서 이런 능력이 결여됐을 때 빈곤이라고 얘기한다. 상대적 빈곤. 이렇게. 그렇다면 그런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개발하기 위해서 특히 이 센이라고 하는 이 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는데 요 얘기예요. 자율증진에 장애가 된 이유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그 이런 걸 제거하는 과정을 갖다가 진정한 개발 과정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누가 얘기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특히 개발하는 인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거다. 그래서 개발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지 온갖 제 간섭하기 위해서 온통 TV 달아, 카메라 달아놓고 제가 지금 마스크 안 썼어? 그럼 저거 잡아드려. 벌금 내. 뭐 그런 걸 감시하기 위한 어떤 4차 산업 그러면서 실제 이 산업의 발전이나 삶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기 위한 거. 자기의 어떤 체제를 감시하기 위한 어떤 거를 하는 개발은 그거는 개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감시죠.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삶이 아니죠. 감시당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또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있어야 되겠죠. 우범지대 또는 뭐 일반 지역에도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걸 갖다가 악용하는 사례가 벌어지면 그거는 개발로서의 용도가 아니라 이 자기들의 뭐 지위를 향상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개발은 인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개발도상국을 뭐 자기 스스로 못하니까 선진국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거죠.
못 사는 나라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면은 알아서 잘 사냐? 그런 경우가 좀 없죠. 그렇게 잘 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 지금 저희 이 선진국에 들어왔죠. 선진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예, 그 지표상으로도 선진국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선진국 아니라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그 중년층도 그렇고. 선진국이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알아서 살고 우리끼리 산다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에서 내가 지금 저희 뭐 우리나라만 방역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그 방역을 해도 끝이 없는 수가 되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뭐라 하냐면 공적 개발 협력이다라고 해서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를 Official 공적, 그 다음에 개발 협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거에 대한 ODA라고 부릅니다. ODA가 뭔지 이건 이제 국제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제가 관련된 용어를 보게 되면 이 뭐 공여국, 수원국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가 공여국이고 어떤 나라가 수원국이냐 나가는 걸로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공여국이죠. 한때는 우리나라 수원국이었어요. 제가 제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중학교 70년대 그때만 해도 이 이제 제1차 개발 계획, 2차 개발 계획. 근데 1차 개발 계획, 2차 개발 계획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 1년 예산을 못 짰어요. 그 1년 예산을 짜려고 한다면 12월이나 11월 달에 예산을 짜려고 한다면 이 선진국에서 돈이 들어와야지만 그때 그 당시에 선진국이다라고 한다면 미국이었어요. 그다고 일본. 그래서 지원을 받아야지만 예산을 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 1년 예산을 우리 나름대로 짤 수 있게 된 건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희 수원국 주의를 계속 갖고 있었죠. 언제까지 가졌냐 하면 이 2000년 거의 다 될 때까지 수원국이었어요. 그러다가 뭐 1988년 그때쯤까지 이 서울 올림픽 할 때까지였다 이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공여국이 되고 그리고 그 공여국이 되면서 꼭 그 당시에 가입 안 해도 됐을 텐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을 하게 되죠. 뭐 그건 아주 좀 무리해서 가입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가입을 하면서 그 이후에 공여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자, 그 다음에 국제 개발하기 위해서 도와주게 될 텐데 이런 걸 두 가지 방식으로 도와주게 돼요. 다자간이냐 양자간이냐 하는데 여기서 다자간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자간이라는 거는 나라가 모아서 그냥 도와주게 되면 거기에 핵심적인 어떤 이제 그 중앙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앙 장치가 유엔이라고 하는 장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자간이라면 유엔을 보통 얘기한다. 그래서 UNDP라고 해서 Development Plan이라고 하는 이제 그 UNDP라고 하는 게 있죠. 뭐 그게 이제 핵심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OECD 덱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시면 되겠고 양자간이다라고 한다면 이 양자간은 A라고 하는 국가 선진국이 B라고 하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주는데 그냥 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기 돈이 좀 많아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하나 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뭐 어떤 나라를 하나 도와줬다라고 한 거죠. 그럼 그것도 제 ODA라고 하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공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어떤 지원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ODA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적인 어떤 지원을 그냥 보는 거다. 특히 기업에서 어떤 나라를 지원해 줄 적에 보게 되면 그 지원은 특별하게 자기의 물건을 판매와 관련해서 보는 수가 있죠. 양자간은 국가와 국가 1대1 관계다 한다면 N대1 관계에서 여기에는 유엔과 같은 어떤 국제 기구가 여기 포함된다. 자, 이렇게 갔는데
이 2000년까지도 계속 저희 그 선진국이라고 한 나라에서는 도와줬어요. 그 우리나라는 저희 그 선진국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이 수원국이었을 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여국이 됐죠. 다른 나라들은 받아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정책도 저희 그잘 세우기도 했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이 최전방에 있죠. 공산주의 국가와 이제 최전방에 있었어요. 물론 전쟁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나라들이 밀어준 거예요. 아니 너네들은 우리한테 물건 만들어서 팔아도 돼. 한국은 물건을 우리한테 팔어. 왜 우리 물건 안 사도 돼. 그렇게 이제 그 허가를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 역주 현상이 그 나라 입장에서 생겼지만 불구하고 한국이란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최전방에 싸우니까 좀 봐줘.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선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최전방에 있는 국가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잘만 이용하면 굉장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줬는데 한국 말고 뭐 대만 뭐 그런 몇 개 나라 말고는 대부분이 지원을 해줘도 그냥 그 허당이에요, 허당. 그래서 이 그 나라 선진국들이 피로 현상을 겪기에 지원해 주는 거에 피로 현상을 겪기 시작해요. 그래서 2000년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그 자기네 국민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왜 다른 나라에 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른 나라 왜 지원해 줘야 되겠느냐 국가가. 그 국민들이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절대적인 투표에서 안 뽑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의 그 유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새로운 어떤 이제 이 지원 체계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2000년이 들어와 가지고 이 그 새천년 개발 목표를 정해. 이거는 이제 이 그 양자간이 아니라 이 그 세계적인 어떤 단체 차원에서 이 유엔 차원에서 또는 그 OECD 덱 차원에서 OECD 쪽에서 이런 계획을 잡아놓고 이 15년 단위로 이제 2000년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어떻게 하면 개발도상국의 이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인지에 대한 걸 찾게 된 거죠. 그래서 2001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16년이 쯤 됐을 때부터 뭔가 새로운 어떤 오늘 완전히 그러면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됐냐? 아니면 다 먹는 문제가 다 해결됐냐? 그렇지 않죠. 여전히 보게 되면 전 세계 분쟁 지역은 개존이 남아있고 어려운 사람은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2016년부터는 새로운 또 저희 그 지속 여기 그 새천년 개발 목표에 후속적인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얘기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정해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용어 아까 ODA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국가에서 지원해 줬을 때는 ODA예요. 근데 그것도 뭔가 지원해 주면서 뒤에서 챙기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공적 개발이라고 안 본다. 일단 ODA라고 하는 공적 개발과 그 다음에 기업에서 도와주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이 자선단체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죠. 뭐 그런 경우는 민간 개발 협조라고 해서 Private Development Assistance다. 예를 들어 삼성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삼성재단에서 이 그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준다. 그런 경우는 민간 개발 원조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국제개발 해주는데 핵심이 되는 데가 뭐냐 하면 OECD예요. 경제개발기구다. 그래서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걸 앞자를 따서 OECD라고 얘기하죠. 경제개발기구에 들어간 나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중에 30개 정도만 개발원조위원회라고 해서 이 중에서도 이 그 공여국의 어떤 핵심 부분을 차지하는 거를 여기가 이 그 OECD 대기라고 하는 DAC에서 이제 한다 했죠. 우리나라가 30번째인가에 그 가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는 이 그 공여국으로서 지원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추세를 보게 되면 조금 이따 다시 수원국이 되는 거 아닌지 이제 좀 궁금한 게 아니라 걱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지원해 주는데 우리 NGO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죠. NGO라고 하면 이
뭐 참여연대, 저 끔찍해요. 뭐 그런데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 정치적인 얘기 한다 할까 봐서 저는 좀 저희가 벗어나 안 하죠. 참으려고 하지만 하여튼 이 참여연대는 다 비정부 기구죠. 뭐 아름다운 재단. 하여튼 뭐 이런 이제 비정부 기구에서도 이렇게 지원해줘요. 교회라든지 뭐 성당이라든지 절이라든지 하는 데서 이그 이제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주게 되죠. 뭐 이런 것들이 비정부 기구다. 그다음에 시민사회 조직 여기도 이제 다시 이뭐 교회 같은 데도 들어가겠죠. 비정부 기구는 이 NGO 단체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는 뭐 그린피스니 뭐 그런 것도 있죠. 사실 거기 다 좌파들의 어떤 그룹이에요. 계속 이 어디 북극곰 하나 보여주면서 돈 내라고 그러죠. TV 간혹 보게 되면 어, 이제 그래서 얼음이 녹았다고. 북극에는 얼음이 녹았는데 남극에는 얼음이 더 커졌다고도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어떤 문제들을 여기서 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국제 개발해주는 단체가 여기 포함됐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데 ODA라고 하는 것만 먼저 요거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ODA라고 하는 건 양자간과 다자간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양자간은 A라고 하는 국가가 B라고 하는 국가를 지원해 줄 때. 예를 들어서 한국이 저희가 아프리카에 뭐 케냐를 지원해 준다. 아니면 한국이 뭐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베냉을 지원해 준다 할 때, 또는 기술 협력하기 위해서 베트남에다가 연구소를 설립해 준다, 뭐 그런 것들, 또는 프로젝트를 준다든지 하는 것들, 또는 저희 이 쓰나미가 와가지고 긴급 재난 구호를 하기 위해서 팀을 보낸다든지, 뭐 또 저희 남미 쪽에 IT 같은 나라에 이제 갑자기 지진 났을 때 이렇게 막 달려가죠. 뭐 그런 해주는 것들 해줄 때 양자간일 때는 무상으로 해줬을 때를 갖다가 특히 저희 이 국가에서 지원해 줬을 때 얘기해요. 그럼 국가가 지원해 주는데 그 국가가 지원해 줄 적에는 이 은행을 통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은행을 통하기 전에 이 정책을 정하는데 그 정책을 누가 하게 되냐면 외무부에서요. 그 외무부가 일이 많으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맡기게 되냐면 이 코이카라고 하는 데다 넘긴다 이거죠. 그래서 코이카가 이걸 다 담당을 하고 있다. 공적 개발 원주의 모든 거에 그 컨트롤 타워는 코이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양자간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코이카에서 해주고 돈 문제에 해당되는 거는 산업은행이라든지 하는 데서 개발하는 은행에서 관련된다. 자, 무상으로 주는 경우는 당연히 이 공적 개발이라고 하고 그 나라가 어느 정도 살게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모님이 제 재산을 준다면 증여라고 해야죠. 뭐 그랬을 때 이 몇 퍼센트 줄 거냐는데 그런 걸 갖다가 양어성 차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고 나머지 것들은 한 25% 무료로 주고 나머지 75% 해당되는 거는 아주 저리로서 갚아라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도 이 처음에는 다 무상으로 다 지원을 받다가 나중엔 유상으로 지원받으면서 IBRD 차관이라고 하는 걸로 받아가지고 하다못해 대학교의 그 IBRD 차관으로 실험 기자재들을 이렇게 사고 그랬어요. 대학들이. 그런 식의 어떤 방법으로 넘어가듯이 차관 형태로서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을 통해 가지고 빌려주는데 저리해야 되는 이윤이 아주 적은 걸로 해서 빌려주는 건 한다. 그다음에 다자간도 마찬가지 무상과 유상으로 나눠지는데 만약에 저희 아주 어려운 나라에 이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주는 거죠. 우리가 북한이 어려울 때, 뭐, 유엔에서 저희 쌀도 지원해주고 하죠. 뭐, 그런 어떤 경우들, 그러면서 쌀 갚아라라고 국민들한테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북한이 갚기로 했다라고 거짓말 하지만, 뭐 하여튼 뭐 하여튼 이런 식의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고 이 유엔 다자간이라고 할 때 핵심 컨트롤 타워는 유엔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OECD이기도 하고 유엔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런 재금을 자금을 했는데 저리로서 이때 이제 국제은행 월드뱅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고 하겠죠. 또는 IBM 이제 우리 IMF와 같은 거에서 받기도 하겠죠. 나머지 민간에 대한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ODA의 정의만 하고 오늘 제 수업 끝낼게요. ODA라고 하는 거는 공적개발 원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꼭 세 가지 거를 해야 돼요. 국가가 지원할 때만 ODA라고 하는 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적기관에 의한 거. 우리나라는 공적기관이 어디냐? 코이카다 알죠. 코이카를 통해서 어떤 나라를 지원해 줬을 때 ODA라고 한다 이거죠. 만약에 이 기업이 이걸 지원해 줄 적에는 ODA라고 안 한다 그랬죠. PDA라고 한다 그랬죠.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걸로 쓴다. 그다음에 이 일반적은 그 돈을 그 어떤 국가를 지원해 주는데 그 국가에 나중에 우리한테 뭘 갚겠지 또는 우리가 이걸 팔면은 그 나라가 우리나라 무기를 사주겠지 하는 측면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주는 걸 갖다가 뭐 돈을 뭐 하여튼 지원해 주려면은 이 뒤끝 없이 그냥 주라 이거죠. 그래서 특히 경제 개발하고 복지 증진에 사용할 때만 ODA라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무기 개발하는 데 쓴다든지 뭐핵 개발하는 데 쓴다든지 한다면 이거는 절대 ODA라고 쓸 수 없다라죠. 만약 그 나라가 어느 정도 그 경제 규모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예 무료로 줄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경우는 저리로 쓰여가지고 차관 형태로 빌려주게 돼요. 빌려주는 거죠. 그때는 그 최소한의 25% 정도는 그 증여율이 20%,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줘라 이거예요. 20%. 나머지는 저리로서 받는다. 물론 뭐 무상은 100%겠지만 최소한 25% 됐을 때 양어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특히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에 사용될 때 한해서 이 ODA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ODA 주요한 거는 뭐 인도주의적인 거 당연하죠. 그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한 거고 그다음에 복지를 위한 거니까 인도주의인 거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이 그 나라 그 지원을 받는 개발도상국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형태까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물건을 네, 아주 핵심 물건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그 수공업 제품이든 뭐 하든 거 간에 스스로 뭐 어려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식의 그 경제적 동기를 주기 위한 어떤 목적이기도 하다. 자, 이거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말리아에 왜 해적이 많아요? 그중에 다 어부들이었니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대형 어선이 가가지고 싹쓸이 해오니까 어부들이 먹을 게 없죠. 그러면 뭐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이 해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걸 그 사람들이 그걸 싹쓸이 갔을 때 생기는 문제점도 있다 이제. 그래서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서 ODA 이런 걸 지원해 줘야지 이 피해를 서로 간에 피해를 보지 않는 윈윈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국제개발협력의 주체인데 이 얘기는 그 다음 주 수업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동영상들이 있는 걸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동영상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업이 5시 20분까지인가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사정이 봐서 이 교육에 대한 얘기나 농수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 국제개발협력 같은 ODA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나머지 뭐 인권에 대한 거 뭐 최원영 교수님이 인권 전문이세요. 뭐 그거 좀 하실지 모르겠고 다른 분들은 또 그분들이 또 이 해외 봉사 다니면서 했던 얘기들을 위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면 제가 했던 거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반복해서 들어두셔도 나쁠 거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업을 하다 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정부에 대한 비난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정부, 또 다른 나라 정부. 그렇게 됐다고 해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듣기 싫은 분야, 자기하고 안 맞으면 성격이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인 건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외국인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학생들 경우는 자기네 나라 욕한다고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쩔 수가 없겠네. 그날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본인 욕하는 거 아니니까 이해하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주까지 제가 수업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분이 수업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게 되면 제가 여기 연락처를 줬다 해서 계속 저한테 중간고사 어떻게 되냐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요. 배성숙 교수님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쪽지 보낸 거 저한테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 출석 관련된 거는 제가 어떻게 했는데 쪽지 보내기는 못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국제개발협력의 주체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새천년 개발 계획, 뭐 그 목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그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얘기하고 거기에 관련된 교육이나 농수산 관련된 얘기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해서 마감을 할까 합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는 것 같고, 나중에 제 그 시험에 대한 것도 아마 배성수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중간고사, 그럼 중간고사 때까지 강의하셨던 분이 몇 문제씩 추려가지고, 하고, 그 문제를 낼 것 같고, 그 전에 이 과목을 들은 학생에 한해서 해외 봉사, 뭐, 봉사가 아니라 체험 활동이죠. 그 체험 활동하는데 우선순위를 뽑는 걸 했었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가지를 못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그 선발에 그 다음에 그 뭐 1, 2년 후에 그 알파가 있는지 좀 어떤 저희 지원했을 때 뭐 가산점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교재에 대한 거는 그 코이카에서 제공해 주니까 아마 이 학생체에 와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학교에 들리면 배성수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어디서 받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은 사실 필요 없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